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흔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대 고용노동 관련 현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심각하고 민생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결국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불발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라면서 최후 통첩 시한을 미뤘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2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업체, 탁구장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집단 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50명을 넘긴 확진자 수가 빈번한 데다 역학조사 속도가 확진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 우려되면서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역학조사관을 지낸 신상엽 KMI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진단해 봅니다. 엄마가 들킬까봐 뒤쪽에 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애가 탈출해 나왔대요. 그래야 흙먼지 투성이었어요. 얼굴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저희가 막 덜덜 떨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는 상태. 그리고 걷는 게 좀 불편했어요. 계부에게 학대를 당하다 극적으로 구조된 창녕의 어린이. KBS가 이 아동을 목격한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요. 쇠사슬에 묶여 감금을 당하다 간신히 탈출한 과정이 밝혀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날씨는 한여름처럼 폭염이 시작됐습니다만 우리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석 달째 마이너스로 전체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 약속하고 여러 가지 지원금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고용 대책들 관련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지금 고용상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5월, 지난주죠. 5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예.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한 39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달 전 연속에서 이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달의 경우에는 지난 4월하고 비교해 보면 취업자 수 감소폭이 좀 완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4월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그런 것을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 방역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을 전환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구 같은 그런 소비 진착책 등의 효과도 좀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요번 5월 달에 실업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지난 3월과 4월 달에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럴 때 보통 때 같으면 실업자로 바로 실업자 증가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이 방역 때문에 일상생활을 전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구직 활동을 안 해서 전부 비경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이 재개가 되면서 구직 활동도 재개가 되고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실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갑자기 실업자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채용 재개 등 같은 비경제 활동인과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정부도 지금 1차 추경부터 3차 추경까지 일자리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부터 그래서 한 3차례에 걸쳐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대책은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기업이 그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저희가 지원 수준을 90%까지 확대를 했고 또 피해가 지금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는 항공업이라든지 관광업 같은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서 아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일반적인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대개 금융지원 형태, 그러니까 대출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런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75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민생금융 안정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시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저도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렇게 신청하라고 이게 각종 서류들이 날아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해당 업체는 아니어서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저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갖고 고용유지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고용유지 계획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유지 계획을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한 7만 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사업장도 한 4만 개 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장에서 지금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고 계신데 이런 성과가 아마 고용 통계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보게 되면 취업자 중에 일시휴직자가 있는데 일시휴직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지 않으시고 휴업을 통해 가지고 취업자로 남아 계시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고용보험 저희가 DB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취업자 증가폭이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의 증가폭이 많이 둔화된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둔화되는 현상이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둔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자격을 상실하면 것은 도리어 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업체에서 고용 유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모든 분들한테, 모든 업체한테 주지는 않을 테고,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된 건 확인된 업체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우선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일단 감소되신 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소득이
25%에서 한 50% 이상 감소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쭉 말씀한 것은 어쨌든 이미 취업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일단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 감소폭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새롭게 고용을 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일자리 55만 개를 새롭게 만들겠다 했는데 어떻게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일자리 55만 개는 금년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에서의 고용 창출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 55만 개의 일자리는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디지털이나 비대면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게 한 10만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환경과 같은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한 30만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거나 또는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게 한 10만 개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직하신 분들을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나 채용을 하시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한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모으면 한 55만 개가 되고요. 요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3차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대면 공공 일자리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그 일회성 일자리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다른 일자리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한시적으로 금년에 한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재정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가 아직 원구성 협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가 열려야 추경 통과되는 거고 할 테니까요.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권주자 한 명인 박원순 시장도 이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고용 안정망의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마 많이 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은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한 1,400만 명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700만 명 되십니다. 그러면 1,300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밖에서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 1,300만 명 중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선 저임금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원래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누락돼서 신고 안 되시는 분들이 몇백만, 한 200만 명 정도 계시고요. 그 외에 특고나 프리랜서나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거의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심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못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이 한 170만 또는 200만 명도 계시고 그 외에 또 자영업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고용보험 제도권 밖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가능하면은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좀 포함을 시켜가자라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격하게 바로 시작하지는 못할 거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그 보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가로 하실 때 저희가 제도를 설계할 때 보험료 납부로 인한 수익과 급여 지출로 인한 지출 간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기금이 뭐 얼만큼 버틸 수나 이런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하는 특성을 반영해서 수급 자격이나 이런 분야를 고려를 하게 되면 임금 근로자하고는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도 통과했는데요. 이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뭐 한국형 실업부조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우신 분들도 예.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보험은 1차 고용안전망으로 보험이 원리에 입각해서 가입된 분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 재정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그 사이에 이 고용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안전망이 하나도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일용직이나 특고 이런 분들이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용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일반 재정 수입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분들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이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해드리는 기간 동안에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한 6개월을 지원해드린다. 그래서 소득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제도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소개했습니다만 지난 국회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야당에서는 계속 국민 세금 가지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아마 요번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아마 동일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전대미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제 위기에 다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이 충격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국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노사정 심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19 미중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이번에는 동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노동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취약계층의 생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으니까 올려야 된다.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세게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또는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해 보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과 그다음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의견까지 수렴을 하면서 좀 사회적 수용도가 있는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1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6명 늘어서 총 1만 200명 확진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날 45명으로 다시 줄었는데 이제 그저께 50명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이제 50명대로 올라섰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이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이제.
대부분 수도권. 전에는 이제 신천지라는 좀 특수성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 거점만 보더라도 지금 뭐 방문 판매 업체인 뭐 리치웨이, 그다음에 쿠팡 물류센터, 그다음에 수도권 개척교회, 뭐 탁구장 이런 관련 집단 감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이제 신규 확진자 50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고강도로 지금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문제는 우리 또 뒤에 신상엽 학술위원장, KMI 학술위원장과 전화 연결이 예약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요. 정치권 이야기 해봅시다. 국회 원구성 결국 불발됐네요? 예,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한 15분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일간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합의를 봐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15일 날 이제 표결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3일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월요일까지네요? 예, 월요일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합의 일단 나서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 알짜 상임위 7개죠. 7개를 야당이 주겠다. 예. 이 협상안을 가지고 조호영 원내대표가 의총장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추인을 못 받아서 불발됐고요. 그다음에 뭐 법사위는 반드시 놓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미래통합당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법사위는 결코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월요일 때도 평행선 아닙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알짜 상임위 7개를 주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뭐 아무리 알짜를 주더라도 뭐 예결위 정도는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것마저도 내주겠다고 한 거는 아무래도 표결을 앞두고 좀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표결에 갈 때까지 마냥 강대강 대치 국면을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표결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만약에 전부 다 가져가 버린다. 이 상황이 나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하나도 없는 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든 협상은 좀 최종적인 타결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입주민이 구속됐네요? 예,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이 주민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무고 혐의 등을 포함해서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니까 다만 폭행죄 아니겠어요? 폭행죄로 구속 기소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감금, 상해, 보복 폭행 혐의에 더해서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다 해서 총 7개 혐의를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무고죄까지 하나가 추가된 이유는 이 A 씨가 그 경비원을 사실 막판에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게 주변 그 증인들을 좀 진술을 받아보니 허위라는 게 있어서 무고죄까지 추가해서 기소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아동의 친부도 입건이 됐네요. 예, 얼마 전에 좀 비극적인 일이었죠.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혀있다 끝내 숨진 9살 아이의 계모가 이제 구속됐는데 그 아이의 친부 A 씨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이 아버지의 혐의는 그 동거녀가 숨진 아이를 학대하는 걸 방조했다는 혐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아이를 상대로 직접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그 동거녀가 그 아이를 가방에 가둔 사건과는 이 친부가 크게 관계는 있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보죠. 검찰이 한명숙 사건 전단팀을 구성했습니다. 예,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을 조사하는 전단팀을 꾸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돼서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어떤 걸 조사한다는 겁니까? 증거 조작, 증인 회유, 협박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조사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모해 위증 교사를 검찰이 예. 했다. 예. 수감자들을 상대로 예. 했다는 건데 그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인권 수사 자문관, 인권 감독관을 통해서 수사 과정이 적당했는지 실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 재수자들을 소환해서 그런 입맞추기를 시도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그 내용과 지금 당시 증언했던 3명의 증언자 중 2명이 비망록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같은 내용을 했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이 비망록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조사한다.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을 텐데 이걸 좀 염려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특히 인권 수사 쪽, 그러니까 인권 감독관 쪽에 이제 배당을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검찰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어떤 시각까지 있냐면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면접을 주려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또 일단은 윤석열 총장까지 나서서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하니까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일단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들이 거의 일치된 주장을 하고 예. 있거든요. 지금 나가 있는 한 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그분의 진술은 오히려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예. 있고 해서요. 이거는 좀 대검에서도 좀 쉽게 덮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서 이제 어제 오후부터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론 끝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일반인들로 구성되는 거죠?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총 150명에서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 예.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서 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까지 모두 망라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무작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30쪽 안팎의 이제 의견서를 가지고 의견서와 그다음에 해당 수사 담당자와 변호인 측의 이제 의견 진술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기소 여부도 판단하잖아요. 기소 여부도 판단을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자체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예. 권고사항인데 여지껏 8번 정도 소집됐을 때는 검찰이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수사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결과 나와봐야 알 텐데 어쨌든 예. 지금까지 8번은 다 따랐다. 예. 그럼 만약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기소하면 안 된다고 결정이 예. 나면 예. 상당히 또 논란이 커지겠어요. 그렇죠.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부담은 생길 수가 있겠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부당한 기소라고 판단했는데 예. 억지 기소한다고 아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아마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예. 해도 너무한다 검찰이 예.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쏟았단 말이죠. 예. 만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로 결정 나는데 그걸 검찰이 또 뒤집으면 예. 또 한 번 언론으로 질타를 받을 테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대로 따르면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테고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이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검찰 입장이 좀 쉽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견서를 내는 게 또 규정이 있어요. 예. 지금 수사 기록이 한 2만 페이지 달려져 있는데 예. 그거를 한 30페이지로 줄여야 돼요. 30페이지 미만으로 줄여야 됩니다.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제 논리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복잡한 사건,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간결하게 설명을 했을 때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이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언제 결정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소집 요청을 해서 이제 아직 정식으로 소집이 언제 된다는 결정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소집 요청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좀 아직 있네요. 예, 아직 좀 더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감염골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죠. 현 상황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대응은 각자가 마스크 잘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방역은 갈수록 느슨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덥다고 마스크 벗으려 할 때 현장 의료진들은 찜통 방호복 속에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을 지낸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 상황, 방역 당국도 심상치 않다.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심상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코로나19 유행이 지금 수도권의 경우 방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직전에 하루 평균 10명 미만 확진자 수랑 감염 경로 모르는 환자가 5% 아래에서 한동안 잘 유지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생활 속 거리두기 직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발 유행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산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유행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무증상 확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하는 속도가 신규 확진자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 수도권 유행이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태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이렇게 방역 당국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차 대유행 염려는 혹시 없습니까? 이런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 상황에서 지금은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신천지 대구교회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그런 확진 환자 노출이 되는 경우엔 대규모 유행이 생기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방역 당국의 노력과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서는 그런 종류의 대규모 유행보다는 산발적인 고위험 시설 중심의 산발적인 중규모 소규모 유행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1차 유행, 대유행했을 때 TK 지역, 특히 대구, 또 부산, 이게 지방에서 많은 감염 환자가 나왔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방은 조용한데 수도권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이제 사람들 간에 얼마나 밀폐된 이런 환경에 같은 집단이 얼마나 노출되느냐 이런 것들이 유행의 이제 그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경우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고위험 시설들도 많고 그다음에 사람 간의 그런 교류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 한번 이런 유행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산발적인 발생에 사실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른 지역에서 더 위험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 가장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너무 일찍 완화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렇게 하자니 또 경제 문제가 걸리고 말이죠.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직전에 그 재생산 지수가 0.5 정도였습니다. 한 명이 0.5명 정도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행이 이제 가능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 수도권 유행이 생기면서 그 지금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전파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잡히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낮은 재생산 지수가 가능했던 거는 방역 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해졌기 때문인데 예.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그게 여러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를 이제 최근 2주간 진행했던 걸 더 앞으로 계속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고위험 시설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다 철저하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행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보인다 그러면 사실 학생들의 학업이나 생업에 이제 어떤 피해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이 유행이 좀 사그러들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달 동안 국민들이 너무 고생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거리도 그렇고 또 음식점들도 그렇고 보면은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또 너무 덥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도 어려워지고 이 정부의 요청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결국은 뭐 지금의 유행이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결국 국민의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실 이 세 가지만 국민들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강할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결국은 뭐 여러 피해를 감수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대규모 유행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모든 이제 나라가 또 과거 대규 유행처럼 셧다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더위에 방역복을 입고 뭐 소위 말하는 사우나와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의료진들이. 예. 지금 현장 의료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방역복을 입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숨쉬기가 힘들고 계속 땀이 나거든요. 예. 근데 장마철에는 습기가 높아서 더 힘들어지고요. 한여름에는 더위로 인해서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제 현장 의료진들의 그런 건강이 사실 이 한여름이 오면서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 요청에 좀 적극 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무증상 환자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1차 유행 때는 없던 거였습니까? 이제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소리 없는 전파가 일어날 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 과거 신천지 대구 유행 같은 경우는 그 위험한 그런 위험군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 집단 중심의 방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환자도 본인이 걸린 줄을 모르고 일상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고 그 환자도 걸린 사람도 다 감염이 걸렸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지역사회에 많은 확진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방역당국에서 이걸 초기에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나중에 증상이 생겨 찾아냈을 때는 이미 벌써 3, 4차 감염이 벌어진 상태라서 방역당국의 그 속도를, 방역당국이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그걸 감염을, 고리를 차단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예. 그런 게 지금의 수도권 유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이 8%라고 합니다. 방역당국 이야기로는 감염 경로 미상을 5% 미만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역당국의 어려움은 지금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복기도 짧고 세대기도 짧아서 전파가 빠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환자가 잠복기에 감염력이 있고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이 됩니다. 그러면 무증상자에게 감염된 사람은 사실 감염 경로를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 경로 미상 환자의 비율이 현재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의 비율과 사실 비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이 비율을 감염 경로 미상 환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조용한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거는 조금 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빨라야 내년 초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 네. 예. 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일단은 결국은 유행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관리를 위해서 방역당국도 노력하고 국민들도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서 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 수도권 유행을 그대로 뒀을 때 잘못하면 그런 또 대규모 유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방역당국의 요청에 좀 잘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방역 당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철저히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인 위생도 그렇고 말이죠.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은 그 내막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덩달아 커지고 있죠.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입니다. 예. 자,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이렇게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인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예. 이런 아이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서 그 형량이나 기소율, 구속률, 그러니까 처벌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아동 학대를 학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사소한 체벌 혹은 징계 이런 정도로 인식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 인권의 주체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매 이런 이야기도 아직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내가 때리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잘 되라고 맞습니다. 때리는 건데,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단 말씀이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외국 선진국 사례랑 비교하면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까? 그 처벌 문제 관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체벌 혹은 징계 이런 또 물리적인 폭력 같은 경우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인 통통이뿐만 아니라 예.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우리보다는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늘려야 한다. 이번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도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행은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하한선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개정안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하한선이 10년 정도 되게. 그다음에 아동학대 중상해 같은 경우가 3년 이상의 징역이 지금 현재 이제 처벌 조항인데, 예.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좀 높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이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동학대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사건처럼 죽었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제 중상해를 당했다 그런 거는 예를 들면은 어디가 파열이 됐다든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거여서 사실은 아이들이 겪는 이 아동 학대로 인한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예. 아동학대 치사범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대비한 9살 가방에서 숨진 학생일 수 있고, 네, 네.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이제 창녕에서 발생한 그렇죠. 그 케이스가 되겠죠. 예, 네,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높였다. 네, 그리고 네. 신고 의무자는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네,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가 발견하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서의 이런 사례들에서도 사실 전조가 있었거든요. 발견이 됐는데 혹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아이들을 좀 발견하고 신고해서 이런 아주 끔찍한 결과까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이제 내게 된 예. 겁니다. 근데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나면 이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이를 분리시키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네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 사망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어머니랑 어떻게 아버지랑 떨어져서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같이 있겠다고 했단 말이죠. 네,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걸 아이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입니다. 예,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나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아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엄마랑 더 살겠니? 부모님이랑 더 살겠니?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그렇죠. 하지. 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이제 뭐 성인이 돼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님이 거의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계속 또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동학대 있을 때 즉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기관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또 이 기관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분리가 될 경우에 아이들의 연구시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10살부터 시작하면 20살 독립할 때까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장기적인 그 프로젝트,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 부모하고 분리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집에 돌아가서 또다시 대폭력을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거나 아주 중상해를 입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이 또 역할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올해 지금 이제 오는 10월부터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이제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실시를 못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 배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후관리, 그래야만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후관리에 집중을 해서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이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확대 문제는 이거 국가가 나서야 됩니까?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가가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쉼터를 운영하거나 또 좀 더 이 장기 쉼터 아이들이 성인까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쉼터는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뭐 예산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 인권의 수준을 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가 나서는 걸 일본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방에도 좀 설립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민법에 징계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뭐 너무 환영하죠. 사실은 이게 1960년대에 친권자 징계권이라고 불리는 이제 민법 915조 폐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이게 얘기가 계속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하지 못해 왔었고요. 이 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체벌을 원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인한 거죠, 그것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도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 567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징계권 폐지는 너무 당연한 거고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거는 뭐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벌 없이 어떻게 훈육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각자 좀 개인적으로라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벌써 좀 크면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체벌해가지고 안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들을 인권의 주체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때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무엇보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처벌을 강화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서 이번에 했지만 예. 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학교 교육에서든 아니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거고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좀 그 어려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또 교육이라든지 또 도와줄 수 있는 뭐 네트워크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인권이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해 그 이로부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지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의원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한국 스포츠 경기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최강창민 씨가 결혼한다고요? 네, 바로 오늘이죠. 12일 손편지를 통해서 직접 결혼 사실을 알렸는데요. 예비 신부는 작년에 열애 인정했던 그 비연예인 여성이고 결혼식은 9월 5일 날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 아이돌 멤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가는군요. 네, 예. 이제 최강창민 씨도 30이 넘었죠? 넘었죠. 33 한국 나이로. 예, 네. 예. 팬들 반응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보다 깔끔할 수가 없다. 예. 너무 훌륭한 결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축복 물결이 일고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런 반응이에요? 일단 팬들 입장에서는 상대자가 누군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TMI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 발표도 무슨 다른 데서 먼저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손편지를 또 적었고, 굉장히 또 진솔하게 길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다. 근데 팬들이 상대가 누군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전혀 그림자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동방신기 활동은 어떻습니까? 뭐 최근 추세가 뭐 결혼한다고 활동 중단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활동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멤버 윤호 씨도 이제 직접 응원을 해주고 함께 기뻐해 준 걸로 알렸습니다. 유승범 씨도 결혼하네요. 네, 정말 임신까지 해서 겹경사. 네, 근데 이달 말에 아마 출산을 해서 아빠가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원래는 올 초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일단은 출산 이후에 날을 잡아보자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예, 겹경사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윤계상 씨와 이한이 공개 커플로 오래 만났던 분들인데 헤어졌네요. 네, 한 7년 정도 공개 열애를 했었는데. 7년이요? 네. 야, 7년을 만났는데도 헤어질 수 있죠. 헤어질 수 있죠. 그럼요. 네. 11일 날 이제 어제 소속사 통해서 결별 사실을 이제 알렸고요. 이번엔 좀 확실하게 연인 관계를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두 사람의 거치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원래 이제 두 분이 같은 소속사에 있었어요. 사라멘터에. 그래서 윤계상 씨가 먼저 2013년에 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인을 소개시켜서 2014년부터 한솥밥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관계가 좀 정리된 입장에서 계속 한 회사에서 일을 보는 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나오는 겁니까? 윤계상 씨가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윤계상 씨가 같은 소속사에 있다가 나왔다. 네. 결별 이유 밝혀졌나요? 결별 이유는 딱히 밝혀지지 않고 역시 그것도 모르는 게 낫다.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습니까? 예. 송중기 씨도 열애설이 났네요. 네, 어제 정말 갑자기 났어요. 갑자기 모바일 메신저 중심으로 이 사람이 송중기랑 교제하는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한 변호사의 인적 정보가 돌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 여성이 열애설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적 정보까지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네, 이름과 뭐 SNS, 아이디, 얼굴 이런 거를 다 싹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일이 커졌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남의 신상 정보를 그렇게 공개할 그런 뭐 권리가 있나요? 이제 그들 얘기는 이런 뭐 SNS에 나와 있는 공개된 정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이게 뭐 비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은 진짜로 사귀는 건 맞아요? 아니 완전 사실 무근이라고. 사실 무근이라고요? 네, 나왔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거 그냥 웃고 넘겼다. 너무 갑작스러운 열애설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이다 했었는데 가세연 방송이 나온 후로는 완전 기정사실화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루머를 양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준일 씨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네, 그 유튜브 채널 재부팅 양준일에서 한 여성 스태프에게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 스텝이 이제 없다고 하니까 성격 급한 남자분들 빨리 연락해라, 날짜 찍어라, 새 차를 중고차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날짜 찍어라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이 중고차 발언을 계속했어요. 여러 차례 하고 마일리지도 얼마 안 된 새 차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채팅창에서도 그만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네,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묵살을 했고요. 사실 더 문제가 된 게 방송 이후에도 이건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니까 사과를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사과문이 10일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후에 일주일 지나서야 사과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당시 생방송이었나 보죠? 네, 생방송이었어요. 먹방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과문 올린 이후에 논란이 더 커졌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 이후의 행보도 지적을 받고 있다. 왜? 그렇죠? 이 사과문이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재부팅 양준일의 제작진이 쓴 사과문이었어요. 아하. 근데 사과문은 직접 쓰지도 않고 이후에 자기 SNS에 자기 얼굴이 나온 지하철 광고판을 인증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은 하고 싶고 사과는 하기 싫고 뭐 이런 거야? 이런 좀 괘씸하다는 얘기가 좀 나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랑 같이 매일매일 한마디씩 올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양준일 씨가. 근데 거기서 또 성희롱 피해 입은 스태프를 언급하면서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아이다. 깨끗해서 뭔가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나는 나 스스로한테도 중고라고 얘기하고 시든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명조의 글을 올려서 더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배우 곽도원 씨가 스태프 폭행 논란에 휩싸였네요. 네, 지금 곽도원 씨는 영화 소방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이었죠. 8일에 울산의 한 식당에서 촬영 끝나고 회식을 하다가 스태프 한 명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 입장은 결코 폭행은 없었다. 다만 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품 얘기하다가 언쟁이 오가고 목소리가 좀 커지긴 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예. 과거에도 폭행설이 있었지 않았나요? 맞아요. 2018년에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투 운동이 한창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명 배우 A씨가 극단 동료들한테 음담패설하고 스태프 폭행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여기 이 A씨의 주인공으로 곽도원 씨가 지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곽도원 씨 측에서는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자, 그럼 폭행 논란 이후에 영화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행스럽게도 일단 곽도원 씨는 8일 이후에 잠시 동안 촬영 스케줄이 없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촬영에 복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네요. 네, 중강간 및 중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어제 항소심 공판 열렸는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강지환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까?
준강제추행 혐의인데요. 이 피해자가 그 당시에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내 몸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결국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검찰이 이제 제시한 증거로 봤을 때 당신이 무죄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가 다 인정됐다는 얘기네요? 네, 둘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까? 네, 피해자들이 이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합의를 했군요. 네, 범죄 전력이 없다. 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예, 항소심 이후에 강지한 씨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항소심 후에는 사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그냥 재판부에 인사만 하고 곧바로 법정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앞서서 1심 때는 죗값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 이런 참회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미국에 수출되네요. 네, 오는 23일부터 TBS에서 방송이 되는데 미국판 제목은 셀러브리티 쇼 오프입니다. 그 형식은 똑같고? 네, 형식은 완전히 똑같진 않고 비슷해요. 여기 이제 기부라는 어떤 포맷을 더 넣어서 이제 최종 우승자가 기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요런 식의 포맷을 좀 넣었더라고요. 네. 제목 보니까 그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빅뱅 이론으로 유명한 마임 비아릭이 진행을 맡고요. 이제 많이들 아실 만한 분이 팝 가수 제이슨 무라즈나 DJ 디플로 그리고 데미 무어랑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 루머, 스카우트, 탈루아 요렇게 되게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MBC에서 방영할 때도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했었는데. 그렇죠. 시청률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면가왕도 미국에 소개됐는데 복면가왕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이 수출된 것 같아요. 네, 이 포맷은 정말 많이 수출이 됐고요. 근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 한국 콘텐츠가 들어갔다. 이거는 좀 사실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 이번에 마리텔 이제 가져간 연출자인 크랙 플래스티스가 이 복면가왕도 미국에 소개를 한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만 MBC는 경영에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적자가 크게 났더라고요. 네. SBS 얘기해보죠. SBS 예능 런닝맨 굉장히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로인데 시청자 게시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특정 출연자를 향한 악플이 지속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출연자가 바로 전소민 씨예요. 특히 해외 시청자들로부터 악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게시판을 폐쇄하는 걸 이제 결정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게시판 찾아와서 영어로 씁니까? 네, 영어로 쓰고 이제 읽어보면 번역기를 돌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글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글로 그냥 번역기 돌려서 똥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해외 시청자들은 전소민 씨를 왜 싫어하는 겁니까? 전소민 씨가 런닝맨에 좀 나중에 투입이 됐잖아요. 2017년에. 굴러 들어온 돌이다? 네.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인데 너무 잘하는 거죠, 예능을. 그럼 왜 싫어할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존 출연자들을 좋아하던 팬덤에서는 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분량이 적어졌다. 그리고 캐릭터 겹친다. 요렇게 해서 악플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칭패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전소민 씨가 좀 건강 문제 때문에 런닝맨을 쉬다가 5월 말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네이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채팅방에다 내가 전소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칭하는 글이 좀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전소민 씨가 그거 나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는 사칭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악플도 관심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연예인들은 유명인이고 그 유명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사실 감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전소민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한테까지 가족들 SNS 계정까지 들어가서 너네 가족 전소민 하차 안 시키면 다 저주받을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식의 악플이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거는 좀
제작진의 조치가 괜찮았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악플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해외 팬들이 이렇게 악플 단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그만큼 러닝맨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선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 팬도 마찬가지고 해외 팬들도 악플을 다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 이유가 하나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이 사칭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관심을 받고 싶은 뭐 그런 욕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틀린 정보를 올려라. 그러면 너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자기가 봤을 때 좀 어긋난 거를 교정해주고 싶고 이런 게 좀 사람 마음속에 있나 봐요. 혹시 전소민 씨 입장은 나왔습니까? 이 악플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전소민 씨는 그냥 사칭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고요. 사실 이 러닝맨이 해외에서 너무 인기가 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잘못 건드리면 프로그램에 너무 큰 타격이 갈 수 있다. 요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악플을요? 예. 그런데 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저도 뭐 악플에 일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플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러게 말이에요. 예. 항의 전화도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 YTN 라디오국으로. 그럼 제가 받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 전소민 씨 혹시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추스르기 바랍니다. 오늘 연예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죠.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현충일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나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있고요. 북한 관련 이슈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전주죠. 이 앞전 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키워드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의원, 코로나 이게 이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그런 어휘였었고요. 이 밖에도 이제 특이한 어휘로 아파트가 8번째로 많이 등장한 어휘로 등장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뉴스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3년 안에 서울에서 9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질 거다. 뭐 이런 부정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너무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낮은 금액의 이제 아파트로 몰리면서 또 거기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거에 대한 어휘가 굉장히 많이 뉴스 어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못한 그 서민들 입장에서 그런 경제 소식과 더불어서 이 아파트 소식에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뭐 시장, 경찰 등의 어휘들이 좀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난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휘들을 봤을 때 크게 5가지 주요 이슈들을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의 수도권 집단 감염,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되는 그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그리고 세 번째가 비말 마스크의 품귀 사태, 그리고 네 번째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과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그리고 5번째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이렇게 좀 5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는 코로나는 계속해서 집계되네요. 네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 관련된 이슈도 계속 오래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에 뭐 극단적 선택한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논란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박상도 그렇습니다. 의원의 뭐 의혹 제기 이런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사망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죠. 그래서 그 마포의 평화의 우리 집의 소장이셨던 분이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직 사인이 아주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자살이 아니다라는 음모론도 이제 좀 굉장히
공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제기되기도 했고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합의 당시에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대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그 기록을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용수 활동가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추모 행사에서 좀 격하게 또 격정적으로 또 불편함을 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이어졌고 게다가 이제 거기다 더 불을 붙인 것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의문사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논쟁이 더 확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윤미향 의원이 이거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또 다시 비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 경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 이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논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게 진실보다는 정쟁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 이야기도 해보죠. 네네. 현충일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모든 통신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반발 수위가 높아 보이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 뭐 이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예전부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골마웠던 그런 상처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지난 5일 그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그 통일전선부,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가 줄여서 통전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직에서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남북 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적으로 규정하는 발언까지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이제 언급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신망을 두절시키는 이런 거 차단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하고 군 통신선 그리고 그 상선 그러니까 배접 상선 공용망 등 그러니까 모든 남북 간의 그런 통신 연락 채널에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 북한이 이런 전반적인 반응에서 특이한 것들이 김여정 그 당 제1부부장 이제 그게 이제 대남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혔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김여정 부부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권력의 중심부로 오는 건가 아니면 혹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천천히 이제 그 권력 이양하는 체계를 이제 백두혈통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게 전단 살포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하지 말자가 이게 정상 합의할 때 남북 정상 합의할 얘기죠.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긴 게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약속했었던 거니까 그 뭐 개선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이제 대북 메시지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우리가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반발만 했죠. 이거 뭐 꼼수도 하는 식으로 이제 북한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단수 변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통일부가 이거는 전단 살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접경지대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포괄적인 내용에서 이제 법률을 준비해서 어쨌든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통일부가 10일에 실제로 그 대북 북한으로 그러니까 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 이것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겠다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고발해 하고서 보수 언론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쨌든 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그 반출 승인 규정 이걸 위반해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 겨우 페트나 쌀 뭐 이런 것이 반출 승인 규정 위반했다고 고발해라고 해서 통일부를 이제 보수 언론이 좀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통일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좀 납득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한 것 외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북 간 그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하는 등 좀 공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법 조항의 위반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기업이 더 추구하고자 하는 더 공익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제 NSC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서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제 북한에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를 천천히 이렇게 단속하고 위반 시위에 법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행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사경을 동원하겠다. 네, 예,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의견이고 그 발표는 이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평화부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넘어섰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위기조정 행위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경기도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접경에 있으니까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밝힌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책이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접경 지역에 대해서 이제 위험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쪽에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차량 이동하거나 뭐 그 풍선에 가스 주입을 하는 등의 그런 살포 전 이게 준비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발각되면 바로 사전에 차단시키고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을 통해서 단속과 수사, 고발 이렇게 3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데 그거 보면 제 41조의 위험구역의 설정, 43조의 통행 제한, 그리고 46조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위험구역도 설정하고 통행 제한도 하고 그리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행정조치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양대 포탈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대립이 심합니다. 그래서 예. 우선 네이버 경우에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한 어휘를 순서대로 보면 이재명, 지사, 빨갱이 이렇게 3가지 순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빨갱이나 좌파라고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의외로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왜 대통령이 나왔을까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봤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거 이 지사 스스로가 대통령인 줄 안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나 예.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네이버에서는 댓글로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다음 포탈의 경우에는 가장 비중 있는 어휘 들 4가지는 이제 모두 이재명 지사를 설명하는 그런 이재명 지사 경기도 이런 거였고 그리고 5번째가 탈북자고 6번째가 체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 공감 많이 받은 댓글도 그랬는데 즉 탈북자 단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행위하면 체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고 여기 네이버도와 유사하게 이제 다음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9번째로 좀 비중 있게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완전 맥락이 같은 어휘인데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네이버와 달리 그 다음에서의 어휘는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런 반응이었고 역시라는 키워드도 10번째 비중으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념 대결에 있어서 얼마나 두 포탈이 입장이 예. 다른지도 확인했었던 또 다른 결과였습니다. 예. 창녕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구출된 아이. 이 아이가 처음 한 이야기가 큰아빠네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다고요. 네, 방금 전에도 앞선 2부에서도 이런 말 하셨었는데 인터뷰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집이 아닌 위탁 가정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예. 부모를 어떻게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처음 했었던 얘기가 큰아빠 집이었는데 그게 큰아빠가 진짜 그 친족이 아니라 그 위탁 가정의 아빠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왜 그때 위탁이 됐냐면 그 아이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이제 조현병도 이제 앓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2년 동안
그 셋째 아이를 낳느라고 다른 경남의 다른 가정에 이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위탁 가정에서 좀 행복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큰아빠 집이라고 부르면서 탈출한 뒤에 이제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곳에 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이제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에 따라서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정식 보호 명령이 나오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성인이 되는 만 18살까지 기관에서 지낼 수도 있는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